저녁 어스름이 낡은 빌라 창문으로 스며들 때면 김은혜 70세 할머니의 마음에도 어김없이 외로움이라는 불청객이 찾아들었다. 남편은 십수년 전 먼저 세상을 떴고 하나 있는 아들 내외는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내비치는 게 고작이었다. 낮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화투를 치거나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해가 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노라면 심장 한 구석이 시리도록 허전해지곤 했다. 젊은 시절 시장 한 귀퉁이에서 옷 장사를 하며 억척스레 아들 하나를 키워냈던 씩씩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만이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말해줄 뿐이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깨는 거실에서 은혜 할머니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얼마 전 노인정 친구인 오미자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겨우 사용법을 익힌 메신저 앱이었다. 은혜야, 이거라도 해야 심심하지 않지. 요즘 노인네들도 이걸로 친구도 사귀고 그런다더라. 오미자 할머니의 말처럼 은혜 할머니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설픈 솜씨로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손주가 찍어준 화사한 꽃 사진으로 바꾸고 상태 메시지에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의 메신저에 새로운 친구 요청 알림이 떴다. 박지훈이라는 이름이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따뜻해 보였고 배경에는 고급 서재로 보이는 공간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다. 은혜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설렘인지.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수락 버튼을 눌렀다. 그날 저녁 박지훈에게서 첫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김은혜님. 이렇게 인연이 닿게 되어 반갑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꽃이 참 아름답네요. 은혜님 마음처럼 고운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정중하고 다정한 메시지에 은혜 할머니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뭐라고 답장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손주에게 배운 대로 더듬더듬 답장을 보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씨도. 그것이 시작이었다. 박지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은혜 할머니에게 다정한 안부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님. 밤새 편안하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같은 그의 메시지는 은혜 할머니의 메마른 일상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는 자신을 은퇴한 대학 교수이자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하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홀로 외롭게 지낸다고 소개했다. 은혜 할머니는 그와 자신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느끼며 더욱 마음을 열었다. 박지훈은 은혜 할머니의 소소한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그녀가 젊은 시절 시장에서 고생했던 이야기, 아들을 홀로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지금 느끼는 외로움까지. 그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혹은 따뜻한 연인처럼 그녀의 모든 감정을 어루만져 주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면 그의 나긋나긋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는 은혜 할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은혜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그의 메시지를 기다렸고 그의 전화 한 통에 소녀처럼 설레기도 했다. 은혜 씨 목소리를 들으니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은혜 씨 같은 분을 이제야 만나게 되다니 정말 운명인 것 같습니다. 제 남은 인생에 은혜 씨 같은 좋은 버시자 동반자가 생겨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박지훈의 달콤한 속삭임은 은혜 할머니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박지훈이야말로 황혼기에 찾아온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노인정 친구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가끔 만나는 아들에게는 슬쩍 그의 이야기를 자랑하기도 했다. 요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점잖고 좋은 분이란다. 아들은 그저 어머니 좋으시면 됐죠. 뭐 사기나 안 당하게 조심하세요. 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은혜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박지훈 씨처럼 점잖고 교양 있는 사람이 설마 자신에게 사기를 칠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박지훈과의 관계가 더없이 깊어졌다고 느낄 무렵 그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은혜 씨,
죄송하지만 제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계신 연로하신 어머님께서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수술비가 필요한데 제가 가진 돈으로는 조금 부족해서요. 박지훈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다. 외국에 있는 자식들에게는 차마 이런 일로 손을 벌리기엔 면목이 없고 지금 당장 의지할 사람은 은혜 씨밖에 없다고 했다. 은혜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동시에 박지훈이 자신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어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기도 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1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음 주에 바로 해결해서 이자까지 넉넉하게 쳐서 갚겠습니다. 은혜 씨, 제발 부탁드립니다. 100만 원은 은혜 할머니에게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박지훈의 절박한 목소리와 그동안 쌓아온 신뢰 때문에 그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혜 할머니는 은행으로 가 평생 아껴 모은 쌈짓돈에서 100만 원을 찾아 박지훈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돈을 보냈다는 메시지를 받은 박지훈은 곧바로 전화를 걸어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은혜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역시 은혜 씨는 제게 하늘이 내려주신 천사입니다. 그의 과장된 감사 인사에 은혜 할머니는 오히려 자신이 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며칠 뒤 박지훈은 약속대로 돈을 갚기는커녕 더욱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는 어머님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추가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액수는 이전보다 늘어난 300만 원이었다. 은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한 번 돈을 빌려준 터라 이번에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녀는 결국 적금을 해약하여 박지훈에게 돈을 보내주었다. 박지훈은 이번에도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했고 그의 효심에 은혜 할머니는 감탄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지훈의 금전 요구는 그 후로도 다양한 명목으로 이어졌다. 갑작스러운 사업상 부도 위기, 세금 문제 해결, 심지어는 은혜 씨와 함께 살 안락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투자 기회가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는 달콤한 제안까지 해왔다. 요구 액수는 점점 커져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단위로 늘어났고 은혜 할머니는 자식들 몰래 모아둔 비상금 통장을 깨고 심지어는 딸에게 손주 학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돈을 마련해 그에게 송금했다. 그때마다 박지훈은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우리가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당신에게 진 빚은 몇 배로 갚겠다는 허황된 약속을 잊지 않았다. 어느덧 은혜 할머니가 박지훈에게 보낸 돈은 7천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평생 시장에서 악착같이 모은 돈, 남편이 남겨준 얼마 안 되는 유산, 그리고 자식들 몰래 조금씩 모아둔 쌈짓돈까지 그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다. 은혜 할머니는 박지훈의 계속되는 금전 요구와 때때없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 예를 들어 이전에 했던 말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는 등의 점차 깊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배경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고 전화 통화를 할 때면 가끔 주변에서 젊은 사람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나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 매몰 비용의 함과 그가 주는 달콤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나를 믿지 못하는 거냐, 우리 사이에 이 정도 신뢰도 없었냐는 그의 능숙한 감정적 압박과 회유에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하고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불안감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늘어갔다. 혹시 내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감이 엄습했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박지훈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노인정 친구 오미자 할머니는 은혜 할머니의 어두워진 안색과 부쩍 마른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은혜야,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얼굴이 반쪽이 됐어. 그 박 교수라는 양반이랑은 잘 돼가고? 은혜 할머니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가슴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오미자 할머니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다. 요즘 카톡으로 접근해서 노인네들 돈 뜯어내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다더라.
프로필 사진도 다 가짜고 말도 얼마나 번지르르하게 잘하는지 홀딱 넘어가기 십상이래. 우리 은혜는 그런 거 안 당하게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혜 할머니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가슴이 답답해져 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오미자 할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한편 딸 최서연은 엄마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엄마가 자주 큰 돈을 인출하거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누군가와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모습, 그리고 가끔씩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등이 예사롭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엄마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이 큰 돈들 다 어디다 쓰신 거예요? 혹시 누구한테 돈 빌려주신 거예요? 서연의 다그침에 은혜 할머니는 당황하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그게 아는 사람한테 잠깐 빌려준 거다. 곧 받을 거야. 아는 사람이 누군데요? 엄마,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요즘 엄마 이상한 거 저도 다 알아요. 혹시 이상한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딸의 날카로운 추궁에 은혜 할머니는 오히려 완강하게 화를 냈다. 내 돈 내가 알아서 쓰는데 네가 왜 이렇게 난리냐? 다 큰 자식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하니? 이제 엄마 일에 그만 좀 신경 써. 모녀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였다. 서연은 엄마가 로맨스 스캠이나 악질적인 금융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거의 확신했지만 이미 박지훈에게 깊이 세뇌된 엄마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았다. 서연은 홀로 엄마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며 밤잠을 설쳤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지훈에게서 또다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말과 함께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액수를 요구했다. 은혜 씨,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아주 큰 신재생 에너지 사업 투자건을 거의 성사시켰는데 계약금이 딱 1억 원만 부족합니다. 이 돈만 들어가면 우리가 평생 쓰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수익이 보장됩니다. 당신과 함께 세계 일주도 하고 최고급 요양시설에 들어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절박했고 그의 약속은 그 어느 때보다 허황되었다. 은혜 할머니는 이미 전 재산을 탕진한 상태였다. 더 이상 그에게 줄 돈이 없었다. 박 선생님, 저는 이제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드렸잖아요. 은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혜 씨, 이번이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꿀 마지막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그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1억 원 정도는 충분히 마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일만 성공하면 제가 그 대출금은 물론이고 당신에게 진 모든 빚을 몇 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평생 당신을 여왕처럼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도 제 진심을 믿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관계는 이걸로 완전히 끝입니다.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감미로운 유혹이자 잔인한 협박이었다. 은혜 할머니는 극심한 공포와 갈등 그리고 한 가닥 남은 신락 같은 희망 사이에서 밤새도록 괴로워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혀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지만 동시에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보면 정말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었기에 이대로 포기할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혜 할머니는 켬판 얼굴로 은행을 찾아갔다. 평생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작은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다.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든 절차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이제 이 송금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것이 끝장나거나 혹은 기적처럼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엄마, 안 돼. 은행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온 것은 딸 서연이었다. 그녀는 엄마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밤새 엄마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뒤져 박지훈이라는 인물의 존재를 확인했고 그의 수법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캔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엄마가 다급하게 은행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온 것이었다. 서연은 울부짖으며 엄마의 손을 붙잡고 송금을 극구 만류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엄마 돈 다 뜯어내려는 나쁜 놈이라고요.
동시에 상황을 심상치 않게 여긴 은행 창구 직원도 재빨리 최근 급증하는 노인 대상 유사 사기 사례를 언급하며 송금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몰래 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결정적인 순간 서연은 미리 준비해온 증거 자료를 엄마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인터넷에서 찾아낸 박지훈의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얼굴을 한 하지만 전혀 다른 이름과 직업을 가진 외국 정치인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가 언급했던 해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임이 드러난 기사 스크랩도 함께였다. 엄마, 이 사람 보세요. 엄마가 말한 박지훈 교수라는 사람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은혜 할머니는 딸이 내민 증거 자료들을 멍하니 바라보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지훈의 다정한 목소리, 따뜻한 메시지, 그리고 달콤한 약속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무담하기 위한 거미줄이었다는 잔인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잠시 후 은행에 도착한 경찰관은 은혜 할머니와 서연을 진정시키고 박지훈의 수법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조직의 소행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수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수법에 당해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렸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은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박지훈과의 마지막 통화 녹음 파일을 경찰에게 건넸다. 그리고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이 가슴속에서 메아리 쳤다.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혐오감에 몸을 가눌 수 없었다.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혜 할머니는 딸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사기꾼은 이미 대포폰과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모든 흔적을 감춘 뒤였고 이미 송금된 7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집에 돌아온 은혜 할머니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마저 원망스러웠고 세상 모든 소리가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어쩌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을까. 자책감과 수치심에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하지만 그런 은혜 할머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은 딸 서연이었다. 서연은 직장에 휴가를 내고 엄마 곁을 지키며 헌신적으로 간호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놈이 나쁜 놈이지 엄마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제발 기운 내세요. 제가 끝까지 엄마 곁에 있을게요. 서연의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보살핌, 그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오미자 할머니를 비롯한 노인정 친구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 속에서 은혜 할머니는 아주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밥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기도 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은혜 할머니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갔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나 같은 바보가 또 생기면 안 되지 않겠니?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후 은혜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금융사기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고통스러웠지만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면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소규모 강좌나 자조 모임에서 자신의 사례를 익명으로 공유하며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활동에 조심스럽게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밤이 되면 불쑥 찾아오는 외로움과 상실감에 힘들어했지만 이전처럼 쉽게 사람을 믿거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지는 않게 되었다. 새로운 관계에 대해선 매우 신중하고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고 스마트폰 사용도 예전보다 훨씬 능숙해져서 의심스러운 정보나 접근에 대해선 반드시 자녀나 믿을 만한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확인하고 조언을 구하는 지혜를 터득했다.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딸 서연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깊고 돈독해졌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보듬어 안으면서 모녀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의지하게 된 것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은혜 할머니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조용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평온하지만 어딘가 슬픔이 어려있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딸 서연이 살며시 놓고 간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이 가을 햇살 아래 은은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완벽한 치유나 회복은 아니었지만 깊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남은 생을 살아갈 힘과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 맺음에 대한 작은 희망의 불씨를 그녀는 다시금 발견한 듯 보였다. 가끔씩 불어오는 서늘한 가을 바람에도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쩌면 인생이란 넘어지고 부서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인지도 몰랐다.